뉴욕시장과 뉴저지 주지사를 결정하는 본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시장 선거는 민주당 맘다니 후보를 무소속 쿠오모 후보가 추격하고 있으며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중단 위기에 놓였던 푸드스탬프 혜택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사상 최장인 6주째로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하원 원내 대표들에게 상원법을 개정해 셧다운 돌파를 요구했지만 의원들은 거부했습니다. 시민권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자들의 기록에 대한 검증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민 기록, 범죄, 세금 이슈, 체류기간 등의 거짓이 밝혀질 경우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BI가 헬로윈 행사를 노린 테러 모의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FBI는 용의자들이 IS 극단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조작된 발표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주지사를 결정하는 본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뉴욕시장 선거는 민주당 맘다니 후보를 무소속 쿠오모 후보가 추격하고 있으며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일 본선거에 앞서 조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선거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선관위에 따르면 조기 투표 마감 전날인 1일까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총 58만 4,10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가 무소속 앤드류 쿠오모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연령대별 유권자 투표율 등 변수가 남아있어 판세를 단정짓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가 1일까지의 조기투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5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 조기투표 참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45에서 64세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 가운데 31%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유권자는 2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18에서 29세 젊은 층 유권자의 조기투표의 참여율은 15%에 그쳤으며 30에서 44세는 25%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 유권자들 사이에선 맘다니 후보 지지율이 쿠오모 후보를 크게 앞서지만 65세 이상 유권자들 사이에선 쿠오모 지지율이 맘다니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도 1일까지 119만 8,320명이 조기투표 및 우편투표에 참여하며 뜨거운 투표 열기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마이키 셰릴 후보와 공화당 잭 시아타렐리 후보가 막판까지 초접전을 보이는 가운데 조기투표에선 민주당 소속 유권자들이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전체 조기투표 참여자 가운데 51%가 민주당 소속 유권자였으며 공화당 소속 유권자는 29%, 무소속 유권자는 20%로 나타났습니다. NYT는 무소속 유권자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고 본선거 당일 공화당 유권자 투표 참여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어 예측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욕과 뉴저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전체 투표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며 한인 사회가 깊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올해 뉴욕 뉴저지 본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한인 유권자 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한인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 대비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지난 2023년 뉴욕주 본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뉴욕주 전체 투표율은 22.36%, 한인 투표율은 12.2%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8에서 29세 젊은 층의 투표율은 뉴욕주 전체는 8.2%, 한인 투표율은 5.74%로 약 3%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투표율 차이는 커져 50에서 59세 중장년층의 경우 한인 투표율은 13.43%, 전체 투표율은 24.08%로 10%포인트 이상 낮게 나왔습니다. 80에서 89세 노년층에선 투표율의 차이가 약 20%포인트로 더 커졌습니다. 대선이 치러졌던 지난해 투표율 역시 전체 투표율이 65.2%, 한인 투표율이 55.6%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층에선 전체 투표율 57.24%, 한인 투표율은 49.25%를 기록했지만 50대 중장년층에선 전체 투표율 72.61%, 한인 투표율 59.62%, 80대 노년층에서는 전체 투표율 68.49%, 한인 투표율 51.4%로 차이가 커졌습니다.
다만 전체 유권자와 한인 유권자 모두 60, 70대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투표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본선거에서 18에서 29세 전체 투표율은 57.94%, 한인 투표율은 43.43%로 약 1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50대 중장년층 투표율은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으며 70대 노년층 투표율은 20%포인트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중단 위기에 놓였던 푸드스탬프 혜택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콧 베센트 연방 재무장관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푸드스탬프 혜택이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31일 연방 농무부의 예비비 52억 5천만 달러를 사용해 푸드스탬프 혜택의 최소한 부분 지급이라도 즉시 진행하라고 각각 판결했습니다. 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재량 지출금을 활용할 경우 11월분 전액 지급도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행정부에 2일까지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관련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법적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부는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연방법원의 푸드스탬프 지급 명령을 따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면서도 법원을 향해 푸드스탬프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명확히 해준다면 군인 및 사법 요원들에게 급여를 줬던 것처럼 프로그램 자금 지원은 나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무부는 지난 27일 공지문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푸드스탬프 재원이 바닥났다며 11월 1일부터 혜택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는 미국 국민은 약 4,200만 명으로 국민 8명 중 1명꼴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사상 최장인 6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하원 원내대표들에게 상원법을 개정해서 셧다운을 돌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원들은 거부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 의원, 하원의 마이크 존슨 의장과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서둘러 끝내도록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반대를 극복하는 데 60표를 요구하는 상원 규칙을 폐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대표들은 법과 원내 규칙을 바꾸려면 모든 반대 의견을 압도하는 데 60표가 필요한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는 공화당이 원내 소수당일 때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입니다. 레빗 대변인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셧다운 관련해서 완강하게 버티고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싸잡아 미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셧다운 해제안을 지금까지 13차례 부결시켰고 두 정당의 53대 47의 의석 배분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말이면 끝나도록 결정된 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 계획을 당장 취소하고 복지 혜택을 늘리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은 먼저 정부 셧다운이 해제돼야만 그 협상에도 응할 것이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잇따르는 등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 뉴악 공항의 경우 2-3시간 지연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항공 관제사의 업무가 늘면 시스템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일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어제 오후 기준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4,295편이 지연됐고 557편이 취소됐습니다. AP통신은 모든 항공편이 관제 인력 부족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셧다운 이전인 7월엔 69%의 항공편이 정시에 운항됐고 결항률은 2.5%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 뉴악 공항의 항공편은 2-3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SNS X를 통해 뉴악 공항의 지연은 인근 공항으로도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뉴욕을 오가는 여행객들은 운항 일정 변경, 게이트 대기, 환승 지연 등을 예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오늘 비행할 예정이라면 출발 전 항공편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악 공항 외에 휴스턴, 댈러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역의 다른 주요 공항에서도 운항 지연과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관제사들이 월급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항공편 차질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항공 교통량을 줄이고 그로 인해 지연과 결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항공 관제사 부족으로 인해 안전 유지를 위해 교통량을 줄여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청은 지난 31일 기준 약 13,000명의 항공 관제사가 수주째 급여 없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권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자들의 기록에 대한 검증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과거 이민 기록, 범죄 세금 이슈, 체류기간 등의 거짓이 밝혀질 경우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기반의 이민 전문 매체 넵욕은 최근 USCIS가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이고 허위 정보나 부정 취득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까지 박탈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USCIS는 시민권은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가 처음부터 영주권 자격이 없었거나 허위 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방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은 최근 5년간의 연속 거주와 실제 물리적 체류 기록입니다. 일반 신청자는 5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신청자는 3년 동안 미국 내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을 미국 내에서 실제 거주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가 있을 경우 연속 거주 요건이 끊긴 것으로 간주돼 거주지 증빙 서류, 미국 내 고용 기록, 주택 소유, 세금 납부 내역, 가족 체류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USCIS는 또한 신청자의 선량한 도덕성을 평가하며 최근 5년의 기간 동안 범죄, 세금 체납, 양육비 미지급, 위증, 불법 투표 등의 기록이 있을 경우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8에서 26세 남성이 병역 의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과거 결혼이나 취업 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이나 서류 조작이 적발될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뿐 아니라 ICE에 통보돼 영주권 박탈 및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USCIS는 단순한 기각만으로 추방이 자동 개시되진 않지만 허위 취득이나 자격 미달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BI가 헬로윈 행사를 노린 테러 모의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FBI는 용의자들이 IS 극단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용의자의 변호인은 용의자들은 단지 10대 게이머들이며 FBI의 발표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헬로윈을 맞아 테러 공격을 모의한 다수가 미시간주에서 체포됐다고 캐시 파텔 미 FBI 국장이 SNS에 밝혔습니다. 체포작전은 디트로이트 교회 지역에서 진행됐습니다.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적발된 음모가 이슬람 국가 극단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체포된 사람 일부가 온라인에서 급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FBI와 주 경찰 차량들이 디어번의 포드슨 고등학교 근처 한 동네에서 체포작전을 벌였습니다. 또 다른 교회 지역인 잉크스터에서도 FBI 요원들이 한 창고 시설을 급습했습니다. 디트로이트 FBI 대변인은 현재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수사가 일부 용의자들이 구금되기 전 온라인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펌킨데이 무렵에 공격을 수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펌킨데이는 호박을 많이 사용하는 헬로윈 행사를 빗댄 용어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허위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 용의자의 변호인은 1일 FBI 파텔 국장의 주장이 전혀 있지도 않은 사건을 얘기한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연방수사국 당국에서 아직 아무런 범죄 사실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테러 계획 같은 것은 아예 모의된 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결국 아무도 제대로 기소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체포된 청년들이 모두 미국 국적의 남성 게이머들로 나이는 16세에서 20세라고 밝혔습니다. 맨해튼에서 20대 여성이 경찰을 차로 들이받아 다리를 부러뜨린 사건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여성은 당시 마리화나에 취해 있었으며 사고 후에도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5세 여성 사하라 둘라는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경찰을 고의로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엔 역주행 차로에 멈춰선 검은 차량에 경찰이 다가서자 갑자기 차가 속도를 높여 경찰을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은 차 위로 튕겨 바닥에 세게 떨어졌고 한쪽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여성은 경찰에게 고의로 들이받았다, 경찰들 엿먹으라며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 차량 안에선 마리화나와 흡연용 롤링페이퍼가 발견됐습니다. 경찰들은 당시 인근 매장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관에 대한 중대폭행 미수와 약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경찰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2년의 징역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의 민주평통사무처가 1일 공식 발표한 22기 평통자문위원 명단에 따르면 뉴욕 평통엔 모두 160명의 자문위원이 임명돼 지난 21기 인원 170명보다 10명이 줄었습니다. 22기 뉴욕 평통 구성 인원을 보면 21기 자문위원 중 52.5%만이 22기 자문위원에 유임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평통사무처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자문위원의 비율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평통의 여성 자문위원 비율은 30.6%로 40% 목표엔 미치지 못했고 45세 이하 청년 자문위원 역시 남자 9명, 여자 6명 등 모두 15명으로 전체 자문위원의 8.8%에 그쳐 목표치 30%에 크게 미달됐습니다. 22기 뉴욕 평통의 최고령 자문위원은 91세였고 가장 나이 어린 자문위원은 27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회 신임 수석 부회장에 음갑선 현 상임 부회장이 내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김경화 수석 부회장이 지난 9월 말부터 뉴욕 한글 뮤지엄 건립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후 겸임이 어렵다고 판단해 최근 뉴욕 한인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갑선 수석 부회장 내정자는 추후 열리는 뉴욕 한인회 이사회에서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2027년 4월까지 수석 부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달 중 2세 수석 부회장과 2세 부회장을 추가 임명해 집행부 내의 영어권 임원진을 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세계 7대 마라톤 중 하나인 뉴욕 마라톤 대회가 어제 개최됐습니다. 마라톤 참가자들은 어제 오전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출발해 브루클린, 퀸스, 브롱크스, 맨해튼 등 뉴욕 5개 자치구를 거쳐 센트럴파크까지 달렸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5만 5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뉴욕 거리 곳곳엔 시민들의 거리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올해 남녀 엘리트 부문은 케냐 선수들이 석권했습니다. 남자부에선 벤슨 키프로토가 2시간 8분 9초, 여자부에선 헬렌 오비리가 2시간 19분 51초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키프로토는 마지막 50m를 전력 질주해 알렉산더 무티소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 패터슨의 주택에서 할로윈인 31일 밤 10시께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진화했으나 당시 집에 있던 12명 중 5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이 집에 거주하던 라이드 아부하드베시 부부와 이 부부의 미성년자 자녀 3명입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으로 가족은 이 집에서 5년간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이웃에 따르면 주택 1층에 있던 이들의 친척 7명은 대피에 성공했지만 2층에 있던 가족 5명은 참사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목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